일단 조금 진도를 나가고 할까요? 지금은 좀 안 졸리죠? 그럼 조금 진도 나가고. 좀 이따 이제 졸리면은 한번 샘플링해서 써보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인터넷 프로토콜 넘어갈게요. 인터넷 프로토콜 중에 그 3단계 주소 체계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요거 뭐야, 이 조그만한 책 받으셨죠? 요거 아직 안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130회) 정보관리기술사 1교시 문제 중에 우리 네트워크 나온 것 내가 훑어보니까 육지이동통신 나왔네. 7번 문제. 8번 문제 VXLAN.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렇게 많이 나온 교시가 별로 없는데 이 130회는 많이 나왔네요. 보니까 이 교시에 3번 서버 네트워킹 나왔네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문제가 3개나 나온 거예요. 우리 여기 배우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또 나왔네. 3교시에 TCP 혼잡 제어 나왔네. 조금만 거 안 받았어요? 그럼 다음 주 또 주겠지 뭐. 이거 산업인력 공단 같으면 다운 받을 수 있어요. 굳이 없어도 돼. 이거 만약에 네트워크 문제가 이렇게 4문제 나왔다 우리 배운 데서, 그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사실 한 문제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3단계) 주소체계, 인터넷 프로토콜의 3단계 주소체계, 인터넷에 연결된 망들의 구성 요소들을 각각 식별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TCP/IP 프로토콜에 사용하는 인터넷 식별체계.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 3단 주소체계도 결국은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개는 3단계니까 도메인 네임,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 도메인 네임은 사용자가 바라보는 사용자 관점의 이름 체계를 말하는 거고, IP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식별 가능한 IP 주소 체계를 말하는 거고, 피지컬 어드레스는 물리 주소를 말하는 거야. 이더넷 주소, 특히 맥 어드레스 같은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 어렵지 않은데 이거 제대로 쓴 사람 많이 없다 하더라고. HTTP 3 최신 HTTP 프로토콜입니다. HTTP의 세 번째 메이저 버전으로 RFC 9114, 114는 114, 9114로 표준화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끝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 나와요. HTTP3은 UDP 기반의 퀵 프로토콜 사용한다. UDP 기반의 퀵 프로토콜, QIC 프로토콜. 아주 중요합니다. 정의 쓸 때 이 용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HTTP3의 중요한 장점, 제일 밑에 줄 중간에 제로 RTT, 그 다음에 패킷 손실에 대한 빠른 대응, 그 다음에 멀티홉, 사용자 IP가 바뀌어도 연결이 유지되는 개념. IP가 바뀌어도 홉 전환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건 표로 제가 정리해놨어요. 23쪽 볼까요? HTTP 시멘틱스에서 HTTP2랑 3랑 달라진 점이 역시나 눈에 띄는 퀵이죠. 퀵. UDP 기반의 퀵, QIC. 그 그림에도 보면 QIC와 UDP로 구분 되죠. TLS는 그대로 있죠. TLS는 그대로 있고, 요 QIC가, TCP가 QIC와 UDP로 바뀐 거. 이거 진짜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구성요소 역시나 QIC, Quick UDP Internet Connections의 약자.
UDP를 사용하여 빠르게 인터넷 연결을 하는 프로토콜이고 QIC는 RFC 9000으로 표준화되었다. QIC는 RFC 9000. 제가 이 표준 이름을 계속 찾아서 기록해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점수에 엄청 영향을 주고 또 차별화 요소거든요. 그래서 암기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계속 눈여겨봐 두세요. UDP 알고 계시는, 아침에 오전에 배운 알고 계시는 그대로 데이터그램도 아니고 비연결 프로토콜이다. 핸드쉐이크가 필요 없다. 제로 RTT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는 거는 그 요청을 보낼 때 응답을 받을 때까지 왕복 시간을 RTT라고. 제로 RTT라는 거는 결국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쪽에 QIC 내에 TLS 인증서가 있다. TLS 인증서가 있어서 굳이 인증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바로 인증서하고 데이터 정보를 한 번에 바로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라운드 트립, 제로 라운드 트립이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인증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즉시 통신 시작된다. 원 RTT. 그래서 사실은 뭐 원 RTT예요. 제로 RTT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로 RTT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TCP, TLS 1.2, 즉 HTTP2에서는 3RTT가 발생했다는 거지. 3핸드 쉐이킹 때문에. TCP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제로 RTT로 바꿨다. 별도 핸드쉐이크 없이 바로 전송이 가능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 스트림. 스트림 자체를 독립적으로 여러 개 나누어서 처리. 패킷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TCP의 HOLB 문제 해결한다. HOLB가 뭐랬어요? 중간에 패킷 손실되면 처음부터 다시 보낸다고 그랬죠. 그게 HOLB예요. 헤드 오브 라인 블락킹. 그 문제가 속도를 떨어뜨리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신뢰성 기반의 프로토콜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HTTP3는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스트림 자체를. 그 다음 패킷 손실이 감지된다 하는 것과 그 다음 보안성. QIC는 TLS 암호화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어서 헤더 암호화, 즉 보안성이 강화된 HTTP 프로토콜이다. 요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QIC, UDP 기반의 QIC 프로토콜 쓴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것만 일단 알고 있어도 벗어난 오답은 안 쓰겠죠. 그래서 UDP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UDP는 비연결 지향이기 때문에 제로 RTT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스트림 자체를 병렬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패킷 손실을 감지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TLS 암호화를 QIC 자체에 내포하고 있다. 요 정도만 정리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TTP 케이블 라이브는 모의고사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케이블 라이브. 송신자가 연결에 대한 타임아웃과 요청 최대 개수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HTTP 헤더 정보. 케이블 라이브는 결국 헤더 정보다. 헤더 정보에 밑에 문법 보시면 케이블 라이브 파라메터 보면 타임아웃과 맥스가 있죠. 이 두 개가 이제 핵심 값이거든요. HTTP 프로토콜 헤더에다가 이 정보를 실어서 보낸다는 거죠. 타임아웃, 최소한의 시간, 연결 시간. 그 다음 맥스, 연결이 닫히기 이전에 전송될 수 있는 최대 요청 수를 헤더에다 실어 보낼 수 있다. 밑에 그 문법 보면은 요거는 참 HTTP 케이블 라이브는 HTTP3만의 문법은 아니에요. 밑에 보면 1.1 문법이잖아요. 커넥션, 케이블 라이브라고 하는 커넥션 기법을 쓰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 보면 케이블 라이브에 타임아웃은 5고, 그 다음 맥스는 1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대 요청수 1000까지 쓸 수 있다. 타임아웃은 5초. 이게 초 단위거든요. 5초.
그렇게 문법이 돼 있다. 그 문법 하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쪽에 FTP. 제가 말씀드린 것만 줄 거 놓고 그것만 딱 중심으로 외우면 됩니다. 채점할 때 그걸 보거든요. 그걸 썼나 안 썼나. FTP, TCP IP 네트워크 상의 장치가 파일을 전송할 때. FTP는 TCP 활용합니다. 3웨이 핸드 쉐이킹 과정을 거친다. 이거 두 개 다 밑줄 그으시고요. 기본적으로 FTP도 TCP 기반에서 움직인다는 거고. 자, FTP의 중요한 거, 액티브 모드냐, 패시브 모드냐 중요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액티브 모드냐, 패시브 모드냐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FTP로 서버에 접속을 했는데, 연결은 성공했는데 서버 파일이 안 보여.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그 원인을 오늘 알게 돼요. 이걸 공부하게 되면. 액티브 모드냐, 패시브 모드냐를 알게 되면. 자, 액티브 모드 볼게요. 자, 키워드가 뭐냐면, 액티브 모드든 패시브 모드든 데이터 채널을 생성할 때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가 핵심이에요. 데이터 채널을 생성할 때. 즉, 커넥션이 아니라 커넥션하고 난 이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지. 액티브 모드는 서버가 주도하는 거예요. 이거 잘 외우세요. 액티브 모드는 서버가 주도한다. 무엇을? 데이터 채널 생성하는 주도권을.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FTP로 서버 접속은 됐는데 서버에 있는 파일이 안 보여. 그러면 액티브 모드로 접속해서 그런 거야. 근데 왜 파일이 안 보이느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방화벽이 걸려 있거든. 접속 포트에 방화벽이, 우리 원래 윈도우 설치하면 자동 방화벽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 방화벽이 걸려 있어가지고 서버가 특정 방화벽을 호출이 안 되니까 파일을 못 보죠. 그 파일이 보여주냐 안 보이냐는 데이터 채널 생성할 때 작동되거든. 서버 주도다.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림을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 액티브 모드의 사용 포트는 제어권은 21번 포트, 그 다음에 파일을 전송하는 포트는 20번 포트예요. 서버 20번 포트를 쓴다고.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포트는 여기는 5001번 돼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24부터 655354? 655,354? 하여튼 그 범위 안에서 쓸 수 있어요. 포트 번호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앞에 그림을 잘 이해되는 게, 액티브 모드 잘 이해되는 게, 서버는 지가 20번 파일 전송을 설정한 거고 클라이언트한테는 5001번을 열으라고 호충하는 거죠. 왜 5001번 열어 호충했냐면 클라이언트가 자기 포트 번호 5001번 열게요라고 서버한테 알려준 거지, 이번에서. 그리고 실제 열렸는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는 서버 20번 포트에서 클라이언트 5001번 포트로 데이터 전송하는 거예요. 포트가 일종의 항구잖아, 항구. 우리 비행기 내릴 때 몇 번 포트로 내리라고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데이터 스트림을 전달하는 항구거든. 구멍. 연결 지점이거든. 같은 IP의 포트에 따라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액티브 모드는 데이터 채널을 생성할 때, 그러니까 제어권과 데이터권을 구분해야 돼요. FTP는. 제어권은 21번이고 파일 전송은 서버 주도로 봤을 때 서버에 20번을 연다. 됐죠? 요거 꼭 답안지 기술을 돼야 되고요. 26페이지 패시브 모드. 데이터 채널 생성 시 똑같은 말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주도하는 게 패시브 모드예요.
됐죠? 패시브 모드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나 데이터 보낼게 라고 설정하는 게 1024부터 65354 안에서 정할 수 있다는 거야. 뭐 1500 이렇게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제어권은 21번이에요. 제어권은. 연결하기 위한 제어권은 클라이언트 주도로 21번을 가지는 거고, 이건 정해져 있고, 파일을 전송하는 데이터 채널 생성할 때 포트 번호는 1024부터 랜덤하게 정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지금 4900번 보냈네요. 그런데 밑에 간글을 볼게요. 액티브 모드 중 1024번 이상 포트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방화벽이 닫혀 있을 경우 클라이언트가 FTP 서버 접속은 되지만 데이터 전송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 데이터 전송, 내 경험으로 파일이 보였는데 전송이 안 된 건지 파일이 안 보인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전송이 안 돼요. 오류 나요. 근데 방화벽이 닫혀 있어서 오류 났다 이런 메시지가 안 나오고 무슨 오류로 파일을 전송할 수 없으면 이렇게 뜨는 것 같아. 어쨌든 이때는 패시브 모드를 써야 된다. 됐죠? 액티브 모드는 서버 주도라 했잖아요. 서버 주도로 해서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서 1025번을 강제로 클라이언트에게 연결을 시도했는데 클라이언트 방화벽이 닫혀 있으면 차단되기 때문에 파일 전송이 안 되는 거죠. 액티브 모드 때는. 주도권이 누구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지. 이때는 패시브 모드를 써야지만 가능하다.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그러니까 시험에 FTP의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를 비교하시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FTP 보안 강화 프로토콜. FTP는 기본적으로 FTP 바운스 어택이나 어너니머스 FTP나 스니핑에 취약하게 돼 있다. 왜 그러냐? FTP는 기본적으로 평문 전송이거든요. 그리고 목적지를 확인하지 않는 첫째 줄, 첫 번째 거, 목적지를 확인하지 않는 FTP 구조적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바운스 어택에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익명 전송이 가능하잖아요, FTP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익명 FTP 접속 못하게끔 막아주는 설정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스니핑, 평문 전송하기 때문에 패스워드 및 전송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나온 FTP 보안 프로토콜이 FTPS, SFTP, 그 다음에 27쪽에 SCP, 이런 세 개의 프로토콜이 있다는 거죠. 그건 FTP 전송할 때, 접속할 때요, 어떤 프로토콜로 접속하겠냐는 환경 설정에서 바꿀 수 있어요. FTP Secure, FTPS는 FTP Secure, FTP SSL, 뭐 이런 정어 용어로 쓰이는데 FTP over TLS 다 같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FTP에 TLS 프로토콜을 적용한 것. 전송 계층 보안과 보안 소켓 계층 SSL 암호화 프로토콜에 대한 지원이 추가됐다. SFTP는 SSH 프로토콜 기반. 26쪽 제일 밑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SCP 27쪽 SSH 프로토콜 기반. SCP. 뭐 이런 게 있다 정도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액티브냐 패시브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게 정리 딱 해놓으세요. FTP 나왔다면 그 두 개. 그러면 1교시는 FTP를 기술하시오는 안 넣을 거야. 왜냐 안 넣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액티브와 패시브를 비교하시오는 문제는 많이 나와요. 그 두 개 중심으로 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27쪽에 ARP, 어드레스 리솔루션 레졸루션 프로토콜, 주소 결정 프로토콜 또는 주소 변환 프로토콜. 랜 환경에서 논리적 주소인 IP 주소를 뭐 어전에 했던 그대로네요. 자, ARP는 결국은 이거죠. ARP는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꾸는 개념인 거고, RARP는 IP 주소를 맥 주소에서 가져오는 거지. 이 반대 개념이죠. 이거 왜 필요해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실제 물리 맥 어드레스 통해서 나갈 때 얘가 동작되는 거지, 그 위에. 그 위에서 정보를 받아와가지고. 자, 그러면 볼까요? 랜 환경에서 그 설명의 둘째 줄 보시면 랜 환경에서 단말기 통신 시 IP 주소와 맥 주소를 이용하게 되며 목적지 단말이 소유한 맥 주소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사용한다. 사용자는 IP 주소를 이용하지만 실제 맥 주소를 받아와야 목적지 네트워크 하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때 ARP 프로토콜이 쓰인다는 거고, ARP는 RFC 826 정의되어 있다. 전부 다 RFC죠, 그죠?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전부 RFC에서 만들었어요. 표준 단체에서. 정적 변환과 동적 변환이 있다. 정적 변환은 맥 주소 변환 테이블이 있는 거고요. 동적 변환은 수시로 그 변환 테이블이 동적으로 만들어졌다, 삭제됐다 해요. 수행 절차, ARP 리퀘스트. 수행 절차 정도까지만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런 거는 어떻게 변환되느냐를 보여주는 거니까 ARP 리퀘스트 할 때는 라우팅 테이블하고 ARP 리퀘스트 두 개 동작되거든요. 라우팅 테이블은 라우팅 테이블 조회해가지고 동일 랜인지 여부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로컬 호스트인지 아닌지를 판단 일단 하는 거고, 우리 동일 에어리어에 묶여 있는. 그 다음에 ARP 리퀘스트 합니다. 맥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랜에 소속된 모든 단말에 ARP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러면 브로드캐스트인 ARP 리퀘스트 모든 소속 N개 단말에 전송하고, 그 다음에 ARP 리플레이 단말 2가 자신의 IP 주소, 맥 주소를 유니캐스트로 보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RP 리퀘스트 할 때, 야, 나 이런 맥 어드레스 가진 놈한테 이거 보내고 싶어. 누구야? 응답해. 이렇게 보내는 게 ARP 리퀘스트고, ARP 리플라이는 나예요라고 응답을 주는 거예요. 나 맥 주소는 이거고 하는 맥 주소를 응답을 주는 거야. 이때 유니캐스트로 회신한다는 게 중요하거든. 유니캐스트는 뭐예요? 유니캐스트는 1대1 통신이에요. 누가 나한테,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은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한테 뿌린 거잖아요. 연결된 놈 모두한테. 그죠? 그런데 저예요라고 손드는 거는 한 놈이겠죠. 걔는 유니캐스트로 통신한다는 거예요. 저예요라고 소스 맥 어드레스 주소가 있는 쪽한테 알려주는 거지. 요청한 놈한테. 그거 유니캐스트로 응답한다. 그 유니캐스트 표시 꼭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ARP 테이블 업데이트해요. 단말 0는 단말 2가 보낸 IP와 맥 주소를, 즉 송신자는 수신자가 보낸 IP와 맥 주소를 ARP 테이블에 업데이트한다. ARP 테이블에 업데이트할 때 정적 변환 방식이면 기존 테이블에 업데이트할 것이고, 동적 변환 방식이면 새로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겠지. 그 다음에 데이터 샌드 단말 0는 ARP 테이블에 기재된 단말 2의 맥 주소를 타겟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ARP 프로토콜이 없으면 데이터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우리가 아는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 주소로 변환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놈. 수행 절차 뭐 이해는 하셨으니까 용어들만 잘 좀 외워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RARP 역순 주소 결정 프로토콜, 호스트 라우터 등에서 맥 주소는 알고 있으나 IP 주소를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28쪽에 ARP 보안 문제. ARP 정보는 누가 보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게 중요해요. ARP 테이블에 있는 그 정보는 누가 보내서 업데이트 됐는지를 확인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만약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사용자가 변조된 정보,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로 이 맥 주소가 누구야라고 쫙 뿌렸는데 악의적인 사용자가 중간에 가로채기를 해서 잘못된 맥 어드레스를 유니캐스트로 보낸다면 송신자 입장에서는 얘가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그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겠죠. 그죠? 이거를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RP 스푸핑의 원리는 결국은 그 브로드캐스팅으로 온 정보를 하나를 캐치해가지고 저해하라고 ARP 테이블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계속 그쪽으로 정보를 받는 겁니다. 잘못된 맥 주소로 패킷을 보내게 돼서 정보 유출이 되는 거죠. 공격자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ARP 스푸핑이라 합니다. ARP 스푸핑도 1교시로 많이 나왔어요. 보안 문제로. 그런데 ARP 스푸핑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ARP 절차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절차에서 어느 단계에서 위험성이 있는지를 적시하고 답을 쓰면 되죠. 그 다음에 28쪽에 REST 프로토콜. 웹 프로토콜의 마지막 REST 프로토콜. 리프리젠테이션을 스테이트 트랜스퍼. 리프리젠테이션은 표현이란데 표현. 그래서 정의는 자원의 표현에 의한 상태를 전달하는 것. 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스테이트 트랜스퍼잖아. 상태를 트랜스퍼 전달하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의 상태를 전달하는 거지. REST는 네트워크상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통신 방식 중 하나고, REST는 웹의 기존 기술과 HTTP 프로토콜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 기반 뼈대는 뭐야? 웹 기술하고 HTTP 프로토콜을 쓴다는 거잖아. REST는. 박스 안에 보시면 HTTP URI를 통해 자원을 명시하고 리소스, HTTP 메소드, post, get, put, delete 통해서 해당 자원에 대한 CRUD 오퍼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생성, post, 조우의 get, 수정, put, 삭제, delete 이 4개를 HTTP 프로토콜에 쓰는 그 명령어를 그대로 REST는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다 HTTP에다 하나 더 표현의 상태를 전달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장점이 있는 거죠. 거기 밑에 구성요소 표를 보면, 자, 자원은 리소스 URI가 있어요. URI 자원은 쓰고, 요거는 HTTP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행위, 벌브, HTTP 메소드 똑같아요. HTTP랑. 표현이 REST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자원의 상태에 대한 조작을 요청하면 서버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송신한다. REST에서 하나의 자원은 JSON, XML, 텍스트, RSS 등 여러 형태의 리프리젠테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표현해준다. 주로 JSON을 많이 쓰죠. JSON. 저도 이번에 프로젝트 할 때 요즘은 웹 개발을 전부 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나눠서 하더라고요. 요즘 웹 개발 방식은. 근데 프론트엔드, 저는 앞전에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 하면서 그 프론트엔드는 뷰를 쓰고 백엔드는 스프링붓을 썼는데 결국은 두 개 간의 통신은 REST API로 하잖아요. 그때 쓰는 게 이 REST 통신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제이슨 방식 말고 다른 방식 써본 적 있어요? 거의 제이슨 방식 쓴 것 같아요. 제이슨. 자, 29쪽 주요 기능. 서버와 클라이언트,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고요. REST 서버는 API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인증이나 클라이언트는 컨텍스트 직접 관리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레스. REST는 이거 중요해요. 스테이트레스. 상태를 보관하지 않는 프로토콜이죠. 클라이언트 컨텍스트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캐시어블.